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21번째 시기와 질투만 가득했던 무능력자 원균 파트 1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다루어 드렸고, 이번 시간 이어서 파트 2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자, 앞에서에 있었던 일, 바로 그 다음에 벌인 행태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전선 70척을 포기했다면, 자, 이제는 수군들을 모아서 지상전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원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조선의 수군은 배 위에서 싸움뿐만 아니라 해안선 방어의 역할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균이 선택한 것은 도망치고 나서 고성에 틀어박혀버리는 거였어요. 해안선 방어를 아예 선택지에도 없었던 거죠. 이순신 역시 난중일기에서 경상도 수군들이 해안의 요지들을 지키지 않고 달아난 것을 두고 격분하여서 비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라 좌수영이 옥포에 도착한 덕분에 겨우 남은 병력들을 수습할 수 있었죠. 이것은 칠천량 해전 이후 이순신이 직접 폐허가 된 전라도 지역을 돌면서 탈영병과 물자, 피난민 등을 수습하여 전라 우수영으로 모은 모습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고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후 옥포해전에서 보인 원균의 모습도 전형적인 간신배의 소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그러니까 어선 46척을 끌고 출전을 했는데, 당포에서 합류하기로 한 원균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를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원균은 그제서야 한 척의 판옥선을 몰고 합류를 해요.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죠. 이후 경상 우수영의 장수들이 세 척의 판옥선과 두 척의 협선을 이끌고 본대에 합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균을 따르는 인원들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뭐 거기서 거기죠. 이후에 적선 50여 척과의 전투에서 부상 한 명뿐인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이순신 덕분이죠. 전라 자수군이 사로잡은 외선을 원균의 전선이 빼앗으려고 활을 쏘는 바람에 여기서 2명의 부상자가 더 발생합니다. 자, 웃기는 거죠. 이순신을 따라왔던 그 부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부대들이 승리의 대가로 이제 외선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원균이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하려고 아군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가 2명이 더 발생을 합니다. 아니었으면 부상 한 명뿐인, 죽은 사람 없고 부상 한 명뿐인 완벽한 승리를 마무리가 되는 건데, 거기서 2명의 부상자가 더 발생해요. 아군끼리의 싸움에서. 결국 옥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장수는 누구이냐면 바로 원균이었던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원균과 이순신의 갈등은 깊어지게 되는데, 난중일기를 보면 원균이 고립된 아군을 내버려 두고 구하지 않았다라든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어서 군대를 동요하게 했다라든가, 적을 치러 가자는 공문을 보내놓고 답장을 보내자 취했다는 이유로 살펴보지 않았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적을 치러 가자라고 해놓고서는 답장을 보내서 그래 갑시다 그랬더니 내가 술 마시고 취했어. 그래서 답장을 못했어. 자, 자신의 전력은 따로 빼놓고 적을 치러 출동하자고 독촉했다라든가, 장수로서의 결격 사유를 보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다 난중일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이후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조선 수군을 총지휘하게 되자 원균은 이순신의 지휘권에 도전하는 등의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원균은 자기가 이순신보다 5살이 많았고 무장으로서의 경력상 이순신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이순신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배가 아팠던 거죠. 결국 조정에서는 원균을 충청병사로 발령내면서 둘을 떨구어 놓습니다. 사원부에서 원균의 파직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원부가 아뢰기를 충청병사 원균은 사람됨이 범람하고 게다가 탐욕스럽고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5, 6월에 입방한 군사를 기한 전에 역을 방면 군역에서 풀어주고 그 대가로 씨콩 다음 해에 농사지을 콩을 거두어 농사로 실어 보냈습니다. 또 무리한 형별을 행하여 잔혹한 일을 자행하여 죽은 자가 잇따라 생겨나고 앓다가 죽는 자도 많아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도에 가득합니다. 시가 아니에요. 도에 가득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원균의 사람됨은 범람하지 않다. 이런 시기에 명장을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28년 8월 15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원부에서 이미 원균은 몹쓸 인간이다 라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선조를 시대의 암군이다. 조선 최고의 암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균의 어리석음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고 원균은 자, 앞에 나와 있던 사원부에서 썼던 내용이 뭐냐가 이게 등장하죠. 충청병사로 재임하면서 탐욕하고 포악하고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사원부가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선조는 명장을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윤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원균은 농번기에 대규모로 인력을 동원해서 상당 산성을 쌓으면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한참 농부들이 일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끌고 가 버리면 그날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1956년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자 수습 차원에서 원균을 전라 병사로 임명하였고요. 그에게 말을 내려주는 등 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대단한 선조죠. 영화 한산에서의 원균,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후로도 선조는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수군의 유지, 증원 및 일본 수군의 진로 차단을 수행하는 이순신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태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품으면서 상대적으로 원균이 성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처럼 원균의 무능함 뒤에는 선조의 밑도 끝도 없는 애정이 존재했던 것이죠. 1596년 11월 정류재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조정은 수군으로 하여금 일본군의 도해를 차단하는 해로 차단 전술을 채택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조선 측에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까 조선 수군으로 하여금 이를 격파하라 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도해에 성공한 이후에는 때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죠. 그러나 이 정보는 가토 기요마사의 도해 직전에 들어온 정보였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제때에 가토 기요마사를 막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은 명령에 따라서 부산포로 수군을 이끌고 출동했지만 이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미 건너온 뒤였어요. 그래서 이순신 입장에서는 이미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한 적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선조를 중심으로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순신을 비판하는 논의가 대두됩니다. 자, 영화 한산에서의 이순신의 모습 역시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선조는 그러자 원균을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 절제사로 임명했다가 사원부의 이순신 탄핵을 계기로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균이 나라면 해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겠죠. 그러니까 원균은 통제사로 부임한 직후인 3월 8일 소규모 일본 수군을 포착하고 출전하여서 수급 18급을 배는 전과를 올립니다. 18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가로 고성 현령이었던 조응도가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후 6월 18일에 재차 부산으로 출항하여서 6월 19일 안골포와 가덕도에서 소규모 해전을 치루어서 일본 군선 몇 척을 포획하기는 했지만 회군할 때 또 역습을 당해서 평상 만호 김축이 부상을 입고 보성 군수 안홍국이 전사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해서 통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군이 적극적으로 해상에 나가서 일본군을 견제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토 기요마사의 도해를 막기 위한 소규모 무력 시위였고, 수군 단독으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부산포로 출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쨌든 수군 통제사가 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잘못한 거고 나는 다를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됐죠. 자,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의 모습 드라마 징비록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원균은 7월 초에 자신은 한산도에 머물면서 다시 수군 일부를 출전시키는데 7월 8일 일본 군선 10여 척을 격파했지만 수백 척에 이르는 대규모 함대를 만나서 일단 철수를 합니다. 이때 풍랑이 일어나서 전선 5척은 두모포에, 7척은 서생포에 표착했고, 서생포에 표착한 조선 수군은 전멸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도원규 권율은 원균이 지체하고 직접 출전하지 않는다 하여서 원균을 곤양으로 소환해서 7월 11일 곤장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가지도 않고 부하들만 보냈다가 거의 조선 수군 7척의 조선 수군이 전멸을 당했어요. 당연히 이건 그 벌을 받아야 되죠. 출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던 원균이지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7월 14일 함대 전체를 이끌고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됐고,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와 해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의 기세를 보고 대결을 회피하였고, 원균은 이들을 추적하다가 전선의 운영이 어려운 지점까지 이르러서 함대 일부가 표류하여 흩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수군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끌고 나가니까 일본이 쫄아서 도망갔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죠. 자,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지도 못할 만큼 대규모 인력을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선들이 빠른 거는 앞서가고 늦어진 건 뒤따라오고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표류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전열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원균은 간신히 함대를 수습해서 가덕도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가덕도에 이미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기습을 당했고, 조선 수군은 400여 명의 군사를 잃고 거제도 북단에 영등포로 이동했으나 여기에서도 일본의 매복에 당하게 됩니다. 원균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제안 때문에 삼도 수군 통제사는 되었으나 끝없이 패배만 기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결국 다음 날인 7월 15일 원균 함대는 풍랑을 무릅쓰고 영등포에서 칠천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은 조선 함대의 이동을 파악하고 야간에 조선 함대를 포위하였고요. 7월 16일 새벽에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조선 수군은 피로로 지쳐서 경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본 수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포위망을 뚫고 몇 갈래로 나뉘어서 도주를 시도했는데 원균은 일부 함대를 이끌고 추원포로 물러나 상륙하여 적을 피하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58세의 나이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순신보다 낫다. 이순신은 엉망이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나가서 계속 지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거죠. 칠천량 해전도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 수군이 겪은 가장 큰 패배인 칠천량 해전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전라 우수사와 충청수사, 최호를 비롯한 많은 주요 장수들이 전사하게 됐고 이순신이 파직될 때까지만 해도 전선 130여 척, 병력 13,000여 명에 이르던 조선 수군은 철저하게 괴멸당했고요. 한산도의 통제형에 쌓여있던 물자는 모두 불에 타버립니다. 결국 조선 수군에 남아있던 것은 탈출에 겨우 성공한 경상우수사, 배설이 이끌고 있던 10여 척에 지나지 않았고 살아남은 장병들도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칠천량 해전의 패인은 근본적으로는 무리한 전력을 고수했던 조정의 잘못이 가장 1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원균이 이순신을 시기하는 바람에 무리하게 수군을 운영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실제로 가서 봤으면 자기도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떻게 하면 내 병력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워낙 벌려놓은 허풍이 있으니까 결국 나가서 싸웠고 무리해서 패전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경계를 소홀히 했고 장병들을 제대로 통솔하지도 못해서 많은 병력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된 이유는 불명하지만 잘못된 대처를 연발했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의 목숨마저 잃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역사에 기록된 내용만 보아도 그를 비난하는 내용은 넘쳐납니다. 민정중이 말하기를 원균이 전설을 많이 모아 바다에 침몰시키고 달아났으나 이순신이 10여 척으로 격파하였는데 쓰인 배는 또한 모두 위급한 상황에 임하여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차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배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의에서 변통하도록 하였다. 숙종실록 숙정 7년 5월 3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원균은 잘못했고 이순신이 잘했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적을 막는 길은 오로지 장수다운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영인데도 원균이 장수가 되자 군대 전체가 패망하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자 가는 곳마다 겨룰 상대가 없었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26년 7월 3일의 기록입니다. 원균이 장수가 되어서는 패전하였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어서는 승전했으니 장수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선척, 배의 낙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겠습니까? 역시 영조실록 영조 29년 3년 뒤죠. 2월 22일의 기록입니다. 용인의 유학 안석광이 상언하기를 신의 6대조 아는국은 힘써 싸우다가 만역 정윤원 6월 19일 앙골포암 나루터에서 한 몸을 바쳤는데
충무공 전서에는 통제사 원균과 7월 15일 한산도의 군진이 무너질 때에 같이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같으나 싸우다 죽은 것과 군진이 무너져 죽은 것은 아주 다릅니다. 뜻을 두었던 일이 이로 인하여 묻혀버리고 공적이 이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 특명으로 충무공 전서에 고쳐 기록하게 해주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힘껏 싸우다가 죽은 것이나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맹함과 비겁함은 판이합니다. 지명과 날짜가 이처럼 서로 틀리니 당초 책을 편집한 신하로 하여금 사적을 다시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내각으로 하여금 공사의 문적을 다시 고증하게 한 뒤 바로잡아야 하거든 바로잡도록 하여라 하였다. 정조실록 21년 8월 19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그 후손이 안원국의 후손이 우리 조상은 이순신과 열심히 싸우다 죽었지 원균 밑에서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겁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따졌다는 거죠. 사신은 논한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의 책형, 기둥의 죄수를 묻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원균은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의 적을 섬멸할 듯 큰 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온 사졸들을 모두 어육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 나서는 나란 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돼버렸다. 사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선조실록 선조 31년 4월 2일의 기록입니다. 선조도 말년에 대해서는 조금 정신을 차렸나 봐요. 이처럼 선조 당시의 사과는 물론이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150년이 넘게 지난 정조 때에 이르기까지 원균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암군 선조의 이유 모를 이순신에 대한 반감이 원균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이유 모를 총애와 원균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원균 행장록의 기록만으로 원균을 대단한 명장이었으나 이순신에 대한 신격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일제강점 35년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균이 무능력한 간신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균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